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소시오패스는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 하거든요. 연인끼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할 수 있어도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은 잘 안 해요. 나르시스트는 자기애가 많은 걸 넘어서서 나는 엄청 훌륭한데 너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고요,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관중입니다. 내 말을 따라야 돼요. 항상 이런 패턴을 가져요. 소시오패스보다 나르시스트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르시스트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르시스트하고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보면 네, 착한 사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사실 일이 더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다. 어떤 면에서는 상사가 정말 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직원이 10명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뭘 시킬 때마다 좀 이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좀 뭔가 자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뭘 시키려고 그러면 잘 없고, 근데 항상 뭔가 그 자리에 있어요. 네. 근데 뭘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바로 해요. 그리고 뭔가 굳은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많이 일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맡기는 사람한테 계속 맡기게 되고, 네, 집안에서도 믿음직한 사람한테, 네, 착한 사람한테 더 많은 뭔가 부담이 지어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병이라고. 네,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돼버리는. 네. 그 일종의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그게 화병이, 우리나라 BTS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싸이라든지, 네. 이 한류 열풍이잖아요. 네. 그런 거가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 어떤 요소가 별로 없었을 때도 전 세계에서 예. 많은 정신건강 관련 어떤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바이브 같은 책이 있는데, 예. 거기에 한국 고유의 문화 질병으로 화병이 적혀 있습니다. 사판에.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조금 유명한 나라예요. 아니, 해외에서도 연구할 정도로 네, 대한민국의 화병이 유명하다고요? 네, 네, 네. 이건 그냥 우리 어머님들 세대 그냥 편하게 그냥 속된 말로 하시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화병이라는 요소가. 네.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되게 우울한데, 그 안에 있는 우울을 잘 탐색해 보면 그 이면에 엄청난 분노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억울함, 부당함, 좀 내가 너무 인생에서 손해보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도의 문제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기만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은? 억울한 상황을 막 표출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네. 착한 아이로 좀 기능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참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마음이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실제로 그런 분의 비율이 좀 높겠죠.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못하고. 네. 좀 착한 분들이죠. 진짜 신성 자체가.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원가족에서부터도, 형제 자매에서도 자꾸 제가 뭔가 거절을 더 많이 겪었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뭔가 자꾸 억울한 일을 겪었고, 심지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겪고, 직장까지 갔는데 또 억울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지금 뭔가 시부모님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참고 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일어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의 자명한 진리 중에 하나는, 내가 내 감정과 욕구를 참잖아요. 예. 그건 억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억압된 건 언젠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억압된 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고요? 네. 어떤 자기 마음 안에서요?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걸 꾹 참아요. 예. 그럼 내가 몸에서 그 화를 참음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잠이 안 온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나를 되게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뭐 스스로. 중독적인 행동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도 엄청나게 불안이라든지 분노가 깊은 나에 대한 분노들이 숨어 있다든지, 자기 비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화를 풀지 못하는 만큼 어디에선가 응어리가 되고, 네. 진짜 그게 불면증이 됐건 소화불량이 됐건 병으로 나타나는. 네, 그럴 수도 있죠.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다른 관계 있죠. 예. 심지어 자식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자기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화가 전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전이 된다는 건 어떤? 이 사람한테는 화를 못 내니까 예. 내가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화가 많이 쩐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만한 사람한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어떤 내담자의 남편분은 네. 사회에서는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양보하시고 거의 공자님 같은 분이에요. 예. 근데 아이하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집에 오면. 집에 와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그런 건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참은 어떤 분노라든지 억울함이 가족 안에서 많이 풀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정말 자기가 뭐 완전히 그걸 참아서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게 막 이중인격자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한쪽에서 억눌려 있던 게 한쪽에서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 표출하게 되고 막 이런 건가요? 어쩌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막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있거나 베개 같은 거 있으면 막 집어 던지잖아요. 화날 때. 화날 때 그러잖아요. 네네네. 내가 진짜 뭐 화낼 사람한테 못 화냈을 때 네네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더 약자에게 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되게 본능적인 건가요, 그거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이 막 못 돼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혹시나 개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개들 네. 사이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큰 개한테 막 물리고 막 이런 개는 네. 저쪽 가서 작은 개한테 화풀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인간도 똑같은 동물이어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사실은 자기가 화난 것을 예. 뭐 너무 너무 세게 화내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풀 수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술로 푼다든지 뭐 내가 네네네. 폭식으로 푼다든지 뭐 게임으로 푼다든지 그게 되게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좀 건강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리미리 뭘 풀고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최악은 그냥 계속 참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착하게 기능해야 돼서 또 바름직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꾹 하고 참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자기에 대한 화가 되게 커요. 야, 니까지 이렇게 뭘 하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 살겠니? 하는 어떤 메아리가 자기 내면에 계속 휘몰아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스스로. 네, 자기 스스로요. 더 막 자괴감 들고. 네,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욕을 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요. 나 스스로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가치가 있고 예.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네네네.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자기 자신을 되게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네. 자기 자신한테 항상 찬밥을 주고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되게 부정적인 존재이자 부적절한 존재라고 자기가 믿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매우 낮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자존감이 낮은 상태. 네. 자존감이 낮아서 화병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연관성이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기능해야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자신감이 되게 높고 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거절에 막 부들부들 떨고 내가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절을 당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더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억울한 일을 내가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 좋아지는 게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일단은 화병이라는 게 그 네. 사람의 성격, 성향하고도 좀 이어질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예. 성격 검사라고 MBTI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성격 검사의 왕좌에 있다고 하는 게 빅5라는 게 있어요. 빅5요? 네, 빅5 검사라는 게 있는데 5가지의 변인을 가지고 네, 우리 사람의 네. 성격을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외향성, 내향성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외향성이라는 게 한 변인인데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이 관계를 되게 잘 맺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양적인 관계의 팽창을 되게 잘하는 거고요. 예. 또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질적인 관계 자체를 되게 두텁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향이든 내향이든 간에 그것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더 좋은 요소라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의 변이 또 있는데 네. 친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친화성. 네, 이 친화성은 사람과 되게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사람은 되게 화통하고 뭔가 사람한테 가서 사교적이고 네. 관계도 잘 맺는 사람을 말하고 네. 내향적인 사람은 깊은 관계를 잘 맺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친화성이 높은 것이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요? 초기 환경하고도 영향이 있고 어. 성격적 측면에 5가지 측면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하. 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내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약에 맺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요즘 정서지능이라는 게 미래 사회에서 되게 큰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소통 능력. 정서지능. 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잖아요. 아하. 그 정서지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정서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주위에서 자꾸 그 사람을 자꾸 자극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뭔가 부당한 거를 자꾸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예. 주위에 많다면 그 사람 안에는 정말 화병 아닌 화병이 어떻게 생길 수도 있겠죠. 아, 오히려 친화력이 높은 사람도 네. 화병이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더 거기에 취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부당하게 하는데 내가 내 할 말 좀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그래? 너나 잘해.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친화성이 높으니까 내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이걸 시너지를 낼 텐데 네. 나쁜 사람이 나한테 뭘 해도 이 사람은 항상 좋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나쁜 것을 자기가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는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게 오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게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걸 주는데 네. 그 사람은 자꾸 나쁜 걸 줘요. 그러면 나는 좋은 걸 이미 빠져나가게 했고 나쁜 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염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가 오염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오염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어허. 아까 그 화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네. 오히려 친화성이 더 있는 사람이 화병에 걸릴 수도 있고 훨씬 취약하죠. 훨씬 더 취약한 거예요. 네. 오히려 막 내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말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화병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향적이면서 친화성이 높다라고 네. 한다면 정말 화병에 취약할 수 있겠죠. 아. 외향적이라면 뭐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풀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다른 기반이 있을 수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표현도 못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기지가 별로 없으니까 더 그런 지점에 취약할 수 있죠. 이걸 꼭 화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네. 폭넓게 우울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도 훨씬 취약할 수 있겠죠. 아, 근데 또 그 친화성은 또 유지하려고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더 막 쌓이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어딘가는 터지게 돼 있다. 네, 언젠가는 터지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화병이 현대말로 하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울의 어떤 큰 범주 안에서 화병이라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그냥 만만한 사람 불러다가 막 욕하고 할 수는 없고.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 착하게 기능하느라고 네. 자기 목소리 못 내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좀 풀어낼 수 있다면야 그래도 좀 건강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만나는 많은 내담자 분들이 어디에도 자기 얘기를 거의 못하고 자기 걸 풀어내지 못하고 억울한 부당한 일 많이 겪다가 도저히 안 돼서 상담에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평소에 풀지 못해서. 네. 내 인생에서 자꾸 손해가 발생하고 네. 뭔가 내 인생에서 자꾸 절망이 발생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기계발서 읽어야 되나? 내가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잘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관계를 되짚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데도요.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명함과 그 사람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되게 잊혀져 가고 이용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또 그냥 참는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네. 이것도 일종의 강박이라고 그렇죠. 하시나요? 강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신념이 자기 안에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네. 좋은 프로젝트를 해요. 네. 이건 진짜 이득이 돼요. 그럼 이 프로젝트 할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좋은 걸 했는데도 바로 손들어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할 정도로 자기는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네. 또 이걸 한대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쁜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건 네. 딱 봐도 누가 봐도 손해 보는 거예요. 딱 봐도 각이. 예. 근데요,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땐 또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싸움 분위기 있잖아요. 다 가만히 있는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손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것 같고. 네,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손드는 분이 있어요. 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 그걸 왜 손을 들고 있는 거냐면 이 속에서 어떤 메아리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한다고 해. 너 착하잖아. 이건 네가 해야지. 나 많이 했는데, 나 이전에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야, 그래도 너 이 어색한 분위기 그냥 놔둘 거야? 빨리 한다고 해. 그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손들면서 그분을 보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저번에도 자기 좋은 것만 하고 한 번도 손해보는 건 안 하는데 한 번도 왜 손을 안 들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기가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분 있잖아요. 네네네. 아까 그 좋은 프로젝트만 하시고 네네. 힘든 건 다 빠져나가시는 분. 어. 그분이 어이구 괜찮겠어? 이번에도 좀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또 약간 약 올려. 어떤 면에서 약 올리는 것 네네네. 같은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자기는 표정 관리하면서 괜찮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아이 뭐 그거 내가 원래 했던 일인데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덮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수렁에 자진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심리로 그러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이요? 네.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아이는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크면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아이로서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죠. 네. 근데 만약에요. 부모가 오빠를 더 사랑해요. 음. 그게 눈에 보여요. 오빠를 너무 편애하는 게 보여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사랑 더 받고 싶겠죠. 네네네. 근데 오빠가 사랑받는 이유를 보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네. 운동도 잘한대요. 네. 근데 공부와 운동 이런 거는 조금 적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내가 뭐 공부 잘하고 싶다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한 행동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설거지도 치우고 심부름하고. 심부름도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어. 내가 항상 웃고 스마일처럼 엄마 나 괜찮다? 항상 이런 패턴들을 내가 보이다 보면 아이고 우리 지아는 참 착하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이런 요소가 부모에서부터 사회 어떤 면에서는 문화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 착한 이미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휘감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길들여지는 건데 그게 어른이 돼서도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랑받으려는 게 네,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기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자기 막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기 많고 이런 사람이 일부러 막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힘들게 살진 않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불공평한 게요. 예. 가족 안에서 희생양이었던 사람들이요. 여러 공동체를 옮겨 다니는데 계속 그 희생양의 역할을 도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집에서도 만만하고 사회에서도 만만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서도 호구, 회사에서도 호구. 네. 너무 슬픈데 그러면? 그렇죠. 사실 제가 만났던 어떤 내담자분은 능력도 있으시고 똑똑하시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왜 오셨냐면 너무나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또 많이 하고 회사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너무나 괴롭힘이 심해지게 또 되면서 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둘 거면 네.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응당히 회사에다가 클레임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회사 그만두려고 했더니 상사가 괜찮겠어? 뭐 나가서 잘 괜찮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고 회사에다가 봉사를 엄청나게 해놓고 회사에서 도저히 못 버텨서 그만두게 됐는데 너무 우울이 심하잖아요. 네. 억울하죠. 그래서 상담에 오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증후군의 공통점이 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요소가 뭐 모두가 착한 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죠. 근데 사실 참 주변에서 그렇게 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도 네. 같이 보호해주고 서로 교류하고 네.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하면은 좋은데 네. 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렇게만 되나요? 도덕책처럼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하나라도 이용을 하게 되고 네. 또 부탁하게 되고 이 사람은 쌓이고 네.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화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자꾸 사요. 네. 그게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친구들을 고려하느라고 밥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의뢰 알아서 아, 왜 네가 또 사? 이번엔 내가 살게. 이러면서 이 친구들도 같이 공감 능력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될 거겠죠. 그렇죠. 이 사이에서 서로가 너무나 좋은 깊은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어떤 저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토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시스템 자체가 계속 밥을 사면 그냥 밥 먹을 때요. 그 사람을 잘 고려하지 않고 어련히 좀 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아, 그래요? 네, 많습니다. 아, 그냥 뭐 제가 지난번에도 샀으니까 이번에도 사겠지. 그냥 저 사람은 밥 살게 그럴 때 그냥 뭐 맨날 사나 보다.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 뭐 괜찮나 봐. 이렇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 사람의 호의 안에 있는 진심을 뭐 100의 호의가 있으면은 그것을 한 10 정도, 뭐 1 정도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당연시. 인간의 속성 중에 자기가 겪은 억울함이나 원한 같은 건 네.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고마움은요, 정말 잘 잊는 게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해준 거는 안 잊고, 네, 자기가 뭘 받은 거는 금방 잊고. 그렇죠. 그런 게 사람의 속성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잊지 않고 그래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은 게 있어도 그런 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해준 거는 금방 잊고 고마운 거는 잊지 말고 네. 막 이래라 또 이렇게들 많이들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인간의 본성 자체가 고마운 건 금방 잊는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호구를 잡게 되는. 네, 이거를 그러면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혹시나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네. 아, 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봐라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자기가 단호하게 거절하는지, 네. 내 의견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 네. 근데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내가 오랫동안 착한 아이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작은 거절이나 작게라도 단호하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거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끌려 들어가고 또 끌려 들어가고 자꾸 말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와이스트릿이 예. 경제 이런 쪽에 좀 강한 채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그쪽은 잘은 모르지만 뭐 주식에서도 장기 투자가 되게 유망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좋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흐름에 우리가 맡기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걸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사실은 감정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자꾸 되죠. 내가 팔았다 샀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 내면의 영역일 수 있어요. 감정의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뭔가 그냥 뭐 몇 가지 소통법 같은 걸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걸로 뭐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멀어 보여도 가장 큰 지름길은 내 내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을 이해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내 안에 나와 대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면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도 네. 그거를 딱 틀어막는 억압이 있단 말이에요. 억압. 그렇죠. 못 나가게 만드는 네. 겁니다. 이 층이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게. 네. 그 말을 내가 입 밖에까지 나와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도 여기서 못 나가게 그 말을 입을 딱 틀어막게 하는 그 억압의 요소가 있어요. 소위 못 나가게 만드는. 네네네. 그 억압이 나를 또 가로막으니까 끝나고 나면 나 왜 이러지? 나 왜 할 말을 못하고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자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억압이 나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그 억압이 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그 억압을 우회로로 뚫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지점을 만드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억압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떤 상황상 이 사람이 누구 상사거나 네. 어려운 사람이거나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차마 그 말을 못하는 네. 내 속에서는 해야 돼, 거절해야 돼, 반박해야 돼 하는데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상사라든지 네. 아니면 진짜 말하지 못할 만한 뭔가 권위자라든지 네, 어려운 사람. 그렇죠. 나보다 엄청 상사라든 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네네네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뭐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교수님이면 얼마나 힘든 그쵸. 관계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잘 보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예민하게 자기 말 막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음. 그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너무 참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냐면요. 네. 평소에 그런 상사에게도 내가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라든지 내 바램을 조금 건강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상사의 관계에서도 매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네. 상사가 자꾸 뭐 족발 먹으러 가자고 해요. 나는 네. 족발 싫어하거든요. 네. 나는 어떻게 돼지 다리를 먹나,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근데도 뭐 아니 꼭 그 부장님은 꼭 자기 좋아하는 거 드시러 가세요. 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족발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지금 되게 싫은데, 역한데, 그거 먹기 싫은데 그걸 계속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저는 사실 원래 족발 못 먹는데 그래도 부장님께서 드시자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갈게요. 라고 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장님도 이게 꼭 족발을 내가 살려고 뭐 그랬던 거지, 이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싫은데도 나 때문에 간다고 말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알게 되죠. 그 부장님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족발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건강하게, 예민하게 막 내 생각을 받아치고 막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욕구와 바램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착한 아이로 기능하시는 분들은 네. 그것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미성숙하고,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캐치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타인의 욕구를 찾는 거에 내가 주목하느라 실제로 내가 안에 있는 내 욕구나 감정에서는 굉장히 미숙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조금씩 해봐야 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한꺼번에 갑자기 안 됩니다 하는 것도 또 성향에 또 맞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뭐 자기가 뭐 지금까지 뭐 좋은 사람으로 있어서 그래도 이만하게 살았는데 네. 자기 목소리 내면 자기 다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텐데 어떡하나,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균형이 중요한 건데 지금 나는 너무 내 목소리를 못 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너무 안 나다 보면 언젠간 더 크게 화낼 수도 있습니다. 막 오히려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약간 내가 너무 영만큼 표현을 안 하고 있었다면 건강하게 내 의사소통을 조금씩 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균형적이고도 훨씬 너르고, 실제로 제가 내담자들하고 이것을 방구석에서 우리가 연습한다고 하듯이 네네네. 찾아내서 건강하게 자기 욕구와 바램을 표현하는 연습을 저하고도 진짜 뭐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막 진짜 수백 번씩 하거든요. 연습을요? 네, 역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상사도 돼보고. 그러니까 테니스 공 주고받듯이 연습하듯이 네. 말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돼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기도 하죠. 아. 어떻게 보면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같이 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좀 힘이 생기면 표현하는 것을 제가 상대편이 돼서 그 사람이 뭔가 얘기했을 때 제가 상대편이 돼서 뭔가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다 보면 피드백을 서로 받거든요. 이때 요 말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면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힘이 많이 길러져서 실제 시연에 가서서도 사람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또 부당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패턴이 또 나오거든요. 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비아냥거리는 것도 또 나오고. 그랬을 때 저랑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힘을 가지고 나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굉장히 센 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사람들은 다 하는 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등한 위치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뭔가 우리가 보고서라는 게 네. 낮에는 보고서를 쓰고, 이 보고서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보고서는 낮에는 쓰고 네. 밤에는 보고서를 수정해요. 그렇잖아요. 네. 낮에는 보고서를 쓰고 네. 밤에 가면은 보고서 수정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럼 보고서를 또 그때 수정하고 있거든요. 밤낮 없이 보고서를 항상 함께하는 운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퇴근한 후에 업무 지시.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왜 저한테는 그렇게 시키세요? 제가 무슨 뭐 퇴근한 다음에도 이거 지금 그럼 월급 따블로 주셔야죠. 이렇게 표현은 못 하겠죠. 그렇죠? 뭐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또 후구가 되진 않겠죠. 그렇죠. 애초부터 뭐 그렇게 휘말려 들어가지도 네. 않았겠죠. 자기 할 말 다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네. 근데요, 자기가 좀 힘들다는 것을요, 솔직하게 좀 오픈해 보는 것도요, 대단한 용기고,
자기가 지금 밤에 있을 때는 아이도 좀 돌보고 음. 지금 가족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이때는 내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그 사람이 감히 나한테 반항을 해? 이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거를 또 괜찮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서 굉장한 자유가 임하기도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네. 또 그렇게 표현을 해 보다 보면은 진짜 본인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자유를 네.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공감 능력이라는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공감 능력 상대방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고 상대의 네. 사정도 이해해 주는가. 네. 어떻게 이것도 이해심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해심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그러면 공감 능력이 높으면 다 좋은 건가요? 사실은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역량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뭐 AI가 많이 발전해서 네.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네.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 없는 세상을 만들기 힘든 게 생산자는 AI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소비자는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기계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뭐 떡볶이 먹고 싶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해외여행 가고 싶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종 소비자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인간이라는 요소는 4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모든 주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분야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깊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네. 근데 감정 공감 능력이 또 너무 높으면 네.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예. 터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되게 높으면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사람하고 내가 깊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되게 건강해지고 네. 스스로의 성장이나 우리 팀의 성장에도 되게 도움이 되면 괜찮겠죠. 네. 근데 나는 공감 능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해요.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상대는 공감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약자일 것 같아요? 나는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약자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펜은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준 건 많은데 이 사람한테 공감을 받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뭘 자꾸 해주는데 자꾸 이 사람은 냉정하게 그냥 별 말도 없고 그냥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게 부모님이 됐든 상사가 됐든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누가 됐든 별로 주지 않으면 나는 네. 뭔가 준 게 많으니까 자꾸 끌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삐지고 이 사람 삐진지도 몰라요. 나 혼자 풀고 삐지고 풀리고 삐지고 풀리고 삐지고 풀리고 이렇게 인생을 30년 40년 사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슬프고 힘드니까 그 사람도 슬프고 힘들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1도 힘들지 않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그만이다 하고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꿀잼 하면서 뭐 재밌게 사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고 막. 예, 재밌게 사는 거예요. 들어오든 말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거에 별로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할 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중에서도요? 소시오패스가 아닌 사람들도. 네. 그런 사람들도요. 꼭 관계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냥 자기 삶이 저 중요한 거예요. 자기 그냥 일하고 자기 삶 가꾸고 자기 거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상극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둘이 부부로 만났다면 한 사람은 관계 능력이 엄청 높아요. 근데 한쪽 사람은 그거를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대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주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뭔가 대야로 막 물을 퍼주니까 소주잔은 금방 넘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사람도 뭘 주긴 주는데 그 소주잔처럼 이렇게 부으면 그 대야의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럼 나는 자꾸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고 너무 소원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공감 능력의 차이에서부터 있죠. 네. 소통으로도 이어지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공감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먼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공감 능력은 매우 좋은 능력인데 네. 어떤 면에서는 상극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내가 말리고 공감 능력이 높은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화가 나고 더 서운함이 많고 내 인생에서 너무 내가 우라통이 터지고 그럴 수도 있죠.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네. 저 사람 너무 공감 능력이 없어서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맞나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없는 것은요 별로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직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삶을 살아가는데 나오는 혼자 그냥 공부 열심히 했고 그냥 프리랜서로 살고 나는 일적 관계만 해요 사람들하고. 네. 뭐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냥 일만 합니다. 일적인 관계만 하는데 뭐 특별한 내가 어려움이 없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혼자 지내려고 얼마나 외로워요. 아니 친구가 그런 거예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니, 나였으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아닌데요? 잘 지내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되게 외롭고, 빈곤하고 힘들게 살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자기는 되게 힘들게 살 것 같지만, 자기는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 한 3명밖에 없어요. 이런데 그게 그 나름대로 잘 지내는 거고. 그렇죠. 친구가 기준이 3명 있으면 많은 겁니다, 사실. 그런가요? 한 명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도 잠깐 소시오패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소시오패스다. 네. 이거는 등식은 꼭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상관성은 있죠. 상관성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극도로 없는 유형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원래 소시오패스는 학계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막 구분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용어는 그냥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포함돼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 네, 거기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현상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상으로는요. 우리 사회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막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운 존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보면 분노를 막 쏟아야 될 때가 있고 안 쏟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내가 막 분노를 내는데 네. 일반적인 사람에게 분노를 막 표현하잖아요. 네.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사회생활에서 매장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까운 관계에서도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떠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되게 배타되기 쉬워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충동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회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코어한 멤버로 들어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그걸 되게 위장을 잘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능력은 소시오패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기질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왜 그런 말 하듯이 누가 봐도 사이코고 딱 알아볼 수가 있는데 네. 소시오패스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어떤 면에서는 사이코패스보다 좀 더 은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하죠. 구분이 안 왜냐하면 되니까.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더 많아요. 왜냐면 위장돼서 평소에는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은밀한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좀 칼부림 사건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특히 좀 정신적인 네.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네. 그분들이 그래서 뭐 뉴스 보면 뭐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네, 소시오패스 검사를 했네 뭐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사이코패스가 더 많은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이코패스가, 그러니까 둘 다 반사회성에 속하지만 네. 구분한다면 사이코패스가 훨씬 범죄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이 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소시오패스는 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도 많고요. 상사들도 많으시고 사회 기능 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결혼도 하고 이미 자기 일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이코패스는 교도소에 많이 있고 네.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는. 뭐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건 다 사이코패스는 교도소에 어떤 범죄 행위를 해서 갈 확률이 좀 높겠죠. 확률이 높다 볼 수 네. 있고. 네. 근데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도 많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소시오패스를 뭐 엄청나게 무슨 범죄 행위를 해야 소시오패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시오패스는 자꾸 사람을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자기는 이득을 자꾸 얻는 그런 패턴을 갖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시오패스한테는 모든 사람이 호구로 보인다고 또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혹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잘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네. 아, 그럼요. 어릴 적부터 많이 봤죠. 저도 내셔널 지오그래픽부터 시작해서 막 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그 카멜로 막 뛰어다니고. 네네네. 근데요, 저는 예전에 사자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거든요. 사자는 막 진짜 멋있게 싸울 것 같고 네네네. 검투사처럼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자를 보면 볼수록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자는 왜요? 항상 약한 동물만 건드는 거예요. 악어 같은 애들은 막 나와가지고 막 먹고 있어도 네. 안 건드려 잘. 내 먹이를 먹고 있는데 악어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사자는 무리가 그렇게 많으면 사자는 네. 무리로 다니니까 악어 한 마리 정도는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입만 벌려서 위협만 하지 악어를 잘 건들지 않아요. 진짜 배고프지 싸우지 않으면. 않죠. 안 싸워요. 왜 그러냐면 악어랑 싸웠다가는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사자가. 그렇죠. 들소 같은 애도 잘 안 건드려요. 들소도 덩치가 크잖아요. 저 들이받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가젤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아. 그 중에 가젤 중에서도 새끼. 아니면 뭐 상처 입은 거. 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무리에서 떨어져 무리에서 나왔거나, 약간 떨어져 나왔거나. 무리를 제대로 못 쫓아가거나. 그렇죠. 그런 존재만 건들죠. 심지어 들소를 건드려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사자는 들소 중에서도 어떻게 건드냐면 들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애를 새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무리에서 막 떨어뜨려 놓죠. 그거 영상 보시면 정면으로 맞서서 하지 않고 막 자꾸 올라타서 이 척추 같은 데 물고 아니면 발 같은 데 조금씩 이렇게 막 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번 물고 도망가고 이러다 보면 가다가 보면 피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들소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빼서 반격하지 못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괴롭혔다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 사람이라네요. 그 들소를 잡아먹는 그런 패턴이 보이잖아요. 소시오패스는 아무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돼야 하는 그 존재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그 사람이 되게 공감 능력도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호구다라고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그 사람의 눈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저 상대도 안 될 것 같아. 네. 너무 세. 그래. 네. 저 호구인데? 네. 저 사람한테 내가 발라먹어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고 자기 말 못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좀 있고 뭐 자기 말 잘 들어요.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요소는 없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변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걸 빨리 좀 발견하는 방법 네.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정확하게 검사도 해보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뭐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음. 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네네네. 처음에는 친절하고 호의적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밀히 말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사인데 그냥 적당히 대충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적절히 구슬려 가지고 그냥 잘 잘라. 김 과장이 그냥 구슬려 가지고 그냥 잘라.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회사에 봉사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지? 하는 약간 소름이 좀 돋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을 되게 도구 대하듯이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좀 사적 공간 같은 데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확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사람이 눈이 뒤집힌 것처럼 이런 경우들도 뭐 화날만 해서 화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도 약간은 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것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을 자꾸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잘 보시면 그런 부분을 판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겉은 막 선이고 뭐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부당한 것을 잘 알리자 막 그러면서 막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모든 행동의 최종 결과물에 가장 유익을 받을 사람은 자기예요. 본인. 우리 팀을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막 해서 막 하는데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우리 팀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본인 승진에. 우리들은 다 소모품이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면서도 생각보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아하. 소시오패스는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 하거든요. 사랑한다고요? 네, 사랑한다.
누구한테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꼭 뭐 이렇게 연인이 연인끼리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뭐 막 연인에서 이럴 많겠죠, 사실. 어. 연인끼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뭐 그러니까 할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맥락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정복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걸 갖고 소시오패스를 판별할 수는 없고 저한테 그걸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네. 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할 수 있어도 네.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가 이래서 너무너무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참 이런 게 고마워. 이런 표현들은 거의 하지 못해요. 말썽으로 엄청나게 부리고 막 가정 안에서도 여러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켜놓고 자기는 지금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죽으라고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거의 걷어 달렸는데. 아니 그럼 뭐 아니 옆에 애가 그럼 밥을 해 지금 누가 밥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이게 경우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미안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위 공감 능력도 조금 적고 은밀하게 네.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좀 도구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한 대표적으로 소시오패스를 구분한 한 5가지 정도 방법이 되겠네요. 이건 네. 진짜 필수로 알고 계셔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저는 코어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뺏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이나 시간이나 능력의 요소를 뺏어서 자기의 이익으로 자꾸 삼고 있는 것이 계속 축적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본인이 소시오패스인 거 모르겠죠? 보통 모르죠. 네. 근데 그 주변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이 알려주신 이 5가지를 네. 이렇게 해봤어요. 네. 직장 생활이나 네. 뭐 학교에서나. 네. 그러면 서너 개 이상이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짓는 것을 해보기보다는 네. 그 사람하고 내가 사는데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내가 이 방송도 보고 뭔가 진짜 내 인생에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참 내가 손해가 너무 많이 되고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건강한 거는 잘 지내려고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손절하라고. 손절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손절도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막 손절을 하기가 모르는 사람은 손절을 할 텐데 직장 생활이 있거나 사회 생활이 있는데 내가 손절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당신은 소시오패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분이 받아들일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싸우기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서히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부장님이 네, 소시오패스예요. 네, 물론 이제 부서원들은 막 이게 다 알겠죠? 네. 느끼겠죠? 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또 본인한테 손해가 되니 네, 그럼 뭔가 다른 부서라도 갈 수 있게끔 네. 서서히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소시오패스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예.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우리 무지개를 보면 예.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과 보라색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시오패스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이 많냐 정도나 빈도가 이 정도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장님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내가 뜯기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넌지시 전화를 10번 받을 게 있으면 한 9번만 받으시고 7번 받으시고 6번 받으시고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문자로 답장을 하시고요. 문자로 보내시면 전화로 하시고 자꾸 어깃장을 놓는 거죠. 이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뭔가 전화를 자꾸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게 자꾸 엮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톡을 보내면 단체톡으로 대답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조금씩 멀어지는 것도 좀 현명한 자세이지 않나 야, 싶습니다. 이거 진짜 현명한 대응 방안 알려주셨네요. 네. 일부러 살짝 어깃장을 놔라. 네. 그리고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뭘 하자고 하잖아요. 네네. 동료에도 막 그냥 압박감을 주면서 뭘 해야 된다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왜 나한테만 막 이래? 너 도대체 너 진짜 너 정말 상담 좀 받아봐. 너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러면 뭐 그 사람도 인정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그냥 어떤 뭐 좋은 거다. 이거 엄청 좋은 프로젝트야. 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진짜 너한테만 좋은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사람하고 맞설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대응하면 안 정면으로 되는 대응하는 거예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박살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누가 그 상대방이 소시오패스가 비굴하게. 네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고 막 나 가족도 있고 막 그럼 나는 공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밟지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더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감히 하고 나에게서 오히려 더 큰 분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막 맞서서 그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은요. 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떤 면에서는 충동성이 더 높은 거지기는 하지만 소시오패스도 충동성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네. 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는요. 소시오패스가. 그렇죠? 네.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로 그 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뭘 하자 그러면은 네, 정말 좋은 제안인데 제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업무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이게 지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인데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는 것도 넌지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랑 같이 안 하게끔. 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조금씩 이렇게 지워나가는 것도 한 방향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네. 예, 잠시만요. 그거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볼게요. 네. 볼게요. 네, 생각해 볼게요. 연락 네. 드릴게요. 네. 이러다 서서히. 네. 네. 조금씩. 그리고 이미 그분이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뭘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A, B 막 시켜놓고 또 C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A와 지금 B 업무가 뭐 많아가지고 지금 C를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라도 그 사람하고의 공통점을 조금 빼시고 아주 서서히 조금 멀어져 보는 연습도 저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직장 상사나 네. 뭐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거나 이러면 손절이 어렵겠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이라든지 네. 손절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빨리 손절하는 게 나은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뭐 내가 진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별은 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삶이 너무 불행한가? 내 삶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할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한다고. 네. 소시오패스들이 좀 가스라이팅을 잘 할 수도 있나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존재는 소시오패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보면 그분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애매한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스라이팅과 훈육의 차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꾸 나를 의존시킵니다. 의존시킨다고요. 나한테 잘하면 너 도움이 될 거야. 나한테 이거 잘해. 이렇게 하면 너한테 승진도 되고 너 좋은 일이 많을 걸.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루밍 시켜서 네. 이 사람을 나에게 자꾸 속박시키는 거죠. 이건 가스라이팅의 한 주제고요. 네. 훈육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나한테 뭐라고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오히려 두 발을 딛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훈육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철저히 의존시키게 만드는 것이 조금 큰 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하. 소시오패스. 저도 겪어봤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지? 여기서 편집. 이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 이 책에 보니까 또 얼음형 인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얼음형 인간. 이른바 우리가 왜 도도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차갑다. 네, 성격이 너무 차가워. 근데 네. 또 그게 한동안에는 미디어에서는 멋지게 그려졌었어요. 네, 차도남, 차도녀. 네,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매력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네. 인기가 있는 겁니까? 약간 그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 면에서는 매력적인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특정 사람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 중에는 모두에게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네네. 좀 도도해 보이고 잘 정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고양이에게 더 유독 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카사노바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만약에 만나고 그 사람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마치 신비의 여신을 뭔가 내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너무 쉬운데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관계 욕구가 큰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또 유독 많이 끌립니다. 아, 관계 욕구가 심한 사람이 네. 차가운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네. 요즘에 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불과 얼음의 노래인가? 뭐 그런 무슨 소설이자 뭐 이렇게 오.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불과 얼음이 만나서 뭔가 연인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뭔가 이렇게 절묘한 문구 같잖아요. 불과 얼음의 노래. 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잘 어울리는 한상 같잖아요. 근데 실제를 보면 불이 얼음을 만나면 불은 꺼지잖아요. 네네네네. 얼음이 불을 만나면 자기의 형체가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되게 상극이거든요. 상극이죠. 얼음형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과 만나면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이 되게 손해를 많이 입어요. 그럼 왜 끌리냐? 관계 욕구가 되게 높은 사람은요,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명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그걸 마음에 들으려고 하고 막. 그쵸. 모두 네, 엄청 봉사를 해요. 10명한테 다 마음을 쏟아서 그 10명이 다 나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한 사람이 유독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나를 봐도 그냥 별로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럼 거의 그러면 끌리는 거예요? 그 9명한테 별로 관심 안 가고 그 사람한테 꽂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네요. 그쵸.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독 조금 차갑게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감질만 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화가 났다가 또 어떨 때 한 번씩 웃기도 해요. 그러면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가? 계속 이 사람 생각을 하게 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결혼할 때 그렇게 아. 관계가 높은 사람이 얼음처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을 서로 만나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마음고생 하겠네. 네, 마음고생해서 상담에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흔히들 왜 그 나쁜 남자들이 좀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런 좀 비슷한 경우일까요? 나쁜 남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얼음형과 좀 다르고 얼음형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네. 서로 상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나쁜 남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쁜 남자라고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그나마 덜 나쁜 남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있으니까 네. 나쁜 남자라는 게 포장이 좀 돼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더 알게 되면 나가는 문이 없는,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문이 없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회적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회성을 가질 때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해요. 이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린 다 사회적 페르소나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나쁜 사람일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3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그냥 뭐 그 사람도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겠지. 정말 그 사람 안에도 뭐 굉장히 어떤 그래도 10번 중에 한 번 날 생각해 줄 거야. 뭐.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갖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서 나쁜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많은 정을 주지 않는 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컨셉이면 상관없겠죠. 뭐 나쁜 남자인데 뭐 뒤에서 이렇게 꽃도 주고 뭐 마음도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면 뭐 그게 그냥 오다가 주웠다 막 이런 거. 그런 것만 뭐 그런 건 괜찮겠지만 좀 양반이지. 근데 조금 그 싸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조금 한번 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고양이 같은 사람들. 네. 아까 좀 이제 고양이에게 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양이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 뭔가 되게 도도해. 네. 근데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살짝 와서 막 이렇게 비비고 막 네. 연락하고. 네. 요거는 좀 소시오패스랑은 차이가 많이 좀 있죠.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라기보다는 또 다른 성격의 측면이 있는데 네. 약간 강박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피성이 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패턴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꽃게를 보면 꽃게가 딱딱한 동물이에요? 연한 동물이에요? 와, 그냥 자연 상태에선 딱딱한 동물인데 그렇죠. 먹을 때는 부드러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은 되게 따뜻한데 사회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거나 내가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뭐 정당성이 있어서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되게 뭔가 시니컬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뭔가 내 주장을 더 세게 하고 조금 뭔가 좀 정도 잘 안 주고 이런 사람처럼 보일 뿐 그 네. 사람의 속성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사람일 수도 있죠. 강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강박이 엄청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는
엄청 불안과 걱정, 유연한 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하, 일부러 그걸 또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아하. 그리고 회피성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정을 주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렸을 때 거절받아서 상처가 많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중에 나도 버림받을 때 몰라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면 이 사람 날 떠나갈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조금씩 그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죠. 자기 약간 방어 기제 때문에. 네. 그것도 진짜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좀 형성된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고양이처럼 구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를 좀 알아야겠네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을 좀 깊이 만나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차도남, 차도녀 이런 얼음장 같은 사람 네. 하고 고양이 같은 사람하고는 그럼 뭐 비슷한 유형인 거예요? 아니면 완전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차도녀, 차도남 이런 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은 굉장히 차갑게 보이지만 네. 또 굉장히 고고해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을 알아서 가보면 그 사람 안에 되게 좋은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환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보니까 좀 정이 있어. 네, 괜찮은 저 친구 사람인 거죠. 진국이야.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아, 이건 내 얘기여야 되는데. 네. 혹시나 그러면 주변에 이런 차가운 사람이 있어. 네. 근데 사실 차가운 사람은 처음에 다가가기가 어렵죠. 네. 근데 뭐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아유 저 친구가 되게 좀 쌀쌀 맞아서 그렇지 사실 속은 진국이야 이럴 수는 있는데 네.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관계를 맺기까지가. 네. 네.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얼음형 인간하고 같이 해야 된다면 네.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얼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안에 되게 따뜻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 땡큐죠. 완전 반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정말 좀 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요. 인생을 너무 난이도 있게 사는 거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얼음인데 차가운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막 100, 1000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10, 1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감질만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따뜻한 분들은 겉으로도 좀 따뜻합니다. 어느 정도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막 해프게 막 그냥 사회생활 이런 거라기보다도 진짜 속이 따뜻한 사람들은 겉모습에도 그 따뜻한 기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만나는 것이 좀 난이도가 더 낮은 거죠. 물론 뭐 그런 사람 진짜 속이 너무나 뜨거운 뭐 용광로 같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얼음인데 겉은 얼음인데 안에는 용광로 같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이 좀 뭐 진짜 그냥 겉도 굉장히 따뜻하고 속도 따뜻하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보다는 좀 어렵겠죠. 와 명언 나왔네 명언. 인생 명언 나왔다. 네, 인생을 난이도 있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네, 아, 그러네. 괜히 굳이 좀 어려운 사람, 굳이 차가운 사람한테 뭐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예전에 네. 어린 시절 때 무슨 막 그 어떤 합창대 같은 데를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합창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막 합창대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만한 무슨 상자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네. 상자가 뭐 크더라고요. 네네. 크리스마스 거의 어. 다가왔을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뭘까?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네. 막 환상에 막 젖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게 앞에 막 있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선물로.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큰 상자를 받으니까 좋을 줄 알았던 거죠. 네네. 근데 친구들도 이제 많고 하니까 다들 무슨 뭐 상이 뭐 대상 이런 게 아니라 뭐 성실상, 뭐 기쁨상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이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제일 큰 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그 친구들에서 막 서로 자랑하면서 이걸 풀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막 다 그냥 휴지, 빗자루 막 그냥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생활용품.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모이면서 네. 십시일반 그냥 뭐 빗자루 가져온 사람 빗자루 하고 네네. 휴지 갔다 온 사람은 그냥 휴지 하고 세제 가져온 사람 세제 하고 아. 애기가 세제 갖고 뭐 하겠어요. 아.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깡이다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 진짜 너무너무 진짜 좀 뭔가 당한 것 같더라고요. 음. 내가 괜히 그냥 속은 따뜻할 거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됐는데 만약에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선물 포장을 이제 열어볼까? 그 선물은 선물 포장지 안에는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그게 꽝이면 얼마나 참 참담하겠어요. 너무 늦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멋진 말씀 해주셨다.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괜히 헛된 기대 갖고. 네. 네. 여기서 어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라 생각해요. 네네네. 긍정적이고요. 네. 여유롭고요. 예. 따뜻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을 다른 요소 뺀다면 참 많이 있겠지만 요 세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심리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다면 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성을 만날 때 네, 긍정적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따뜻한 사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외모 먼저. 아, 그렇죠. 잘생겼는데 따뜻하고 여유 있고 긍정적이고. 아, 그런 요소도 예쁜데 그렇죠. 예쁘면 뭐 차가워도 되고 막. 네,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데 심리적으로는 네. 요 요소가 같이 있는지를 아, 살펴보시면 좋을 그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괜히 결혼은 길어요. 아 그죠 평생을.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가 네. 누구한테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 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이 만수르면 뭐, 얼마나 뭐 좋겠어요. 예. 내가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언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고. 음. 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는 요소는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죽을지 이런 걸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하나는 뭐냐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음. 자식도 그 결혼이라고 하는 토대에서 생기는 거고요. 자식은 또 떠나잖아요. 떠나야 하고. 네. 네. 남는 존재는 또 배우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길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때는 조금 종합적으로 면밀히 아주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결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결혼해서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고 뭐 이런 네. 얘기해서 긍정적이고 여유 있고 따뜻한 사람. 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뭐.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이 책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나르시시즘은 뭔가 되게 자기애가 강하고 네, 자기 만족 위주로 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피해도 많이 주나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네. 근데 사람은 자기애가 다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자기애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나르시스트는 자기애가 많은 걸 넘어서서 네. 나는 엄청 훌륭한데, 나는 엄청 훌륭한데 너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 상대랑 막 비교하고 그렇죠. 본인이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위에 서죠. 항상 주인공이어야 돼요. 아 그냥 지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피해를 옆에다 주니까 나르시스트는 사람이 필요해요. 대상이. 네,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이고 그게 아니라요? 아니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고요. 네.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관중입니다. 아 우주의 주인공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내 인생의 관중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직업군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최고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아니고 내가 최고입니다. 내 말을 따라야 돼요. 항상 이런 패턴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뭔가 어떤 사람은 자기애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르시시스트가 대단하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왜 사이비 교주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중들은 그 사람을 엄청 이상화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서 자꾸 내가 착취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무대를 만들이 삶이라는 게 무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원래 우리가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르시스트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이 오로지. 무대는 동무대입니다. 아, 내 동무대야. 오로지 다른 사람은 오면 안 돼요. 스포트라이트도 나한테만 그렇죠. 내 위주로 해. 그렇죠. 조명 빨리 잘 비춰. 조명을. 야, 조명 잘 비치다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 조명을 비치는 사람이 그걸 막 들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네. 뭐 직업적으로 완전 탑스타 연예인이나 네. 아니면 어디 뭐 회장님, 네.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환경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날 건 아니니까. 네. 네. 나르시시스트가 우리 일반 사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요. 한 학자는요. 예. 이제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자기애적인 사회가 우리 사회를 지금 팽배하고 있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어요. 유명한 논문에서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어떤 걸 보냐면 이 나르시스트가 네. 엄청 겉으로 보일 때는 막 찬란하고 네. 대단하고 막 그런 어떤 좀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 예.
샴푸 뭐 한 8,000원짜리 샴푸 하나 사서 했는데 네. 갑자기 머리가 막 금발로 바뀌면서 예. 머리를 확 넘겼더니 막 머리가 샥 샤랄랄라 막 네네네. 그런 거 막 보여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을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구매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로 내가 머리를 감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과장되어 있고 굉장히 좀 자기애적.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SNS를 봐도 그냥 자기의 정직한 얼굴을 보통 찍기보다는 막 내가 엄청난 해외여행 가고 막 엄청난 좋은 차를 타고 막 얼굴도 다 뽀샵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넘치잖아요. 네. 실제 사람은 안 보이고 마치 그리스 신화 같은 분들만 잔뜩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현실의 땅을 딛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애적 경향이 높은 문화가 우리 시스템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람에게 되게 좋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많이 지향하기보다는 그냥 너 성공하면 되지, 성공해서 너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토대가 우리 시스템 안에도 많이 숨어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토대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게 다 인스타 때문입니다. 이 SNS 때문에. 네. 서로가 또 비교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문화가 그걸 또 만들어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의 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그런 본능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런 SNS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혹시 주변에서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를 빨리 알아보고 네. 이것도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일단 약간- 알아보는 방법부터. 네. 약간 나르시스트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둘의 아주 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극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극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시오패스보다 나르시스트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르시스트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나르시스트하고 함께 있으면 예. 내가 자꾸 병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병품. 병풍? 네. 뒤에 둘러싸고 있는 병풍. 그렇죠. 내가 그림자가 된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내가 친구여도요. 이게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그 사람만 항상 띄워지고 나는 항상 박살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화제가 나로 거의 안 오고 그 사람에게로만 거의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박살이 난 것 같고 심지어 막 집에 오면은 나에 대한 막 위축감이 들고 화가 나고 나도 그때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나도 좀 그때 이런 투자도 좀 할 걸. 나도 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뭔가 박살난 것 같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걸 많이 불러일으킨 거죠.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흡수해가고 흡혈귀처럼 나는 굉장히 무시해버리고 이런 패턴 때문에 내가 집에 오면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조금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나르시스트는 저는 흡혈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뺏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요. 말을 엄청 잘해도요. 예. 같이 있으면 엄청 지루하고 내 에너지가 뺏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점심이라도 그 사람이랑 먹으면 내가 다시 회사 돌아와서 집중이 되기 쉽지 않죠. 에너지가 뺏겼으니까.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에너지가 다 빨려간 것 같고 그러한 좀 패턴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뭔가 자기애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 만나서 뭐 같이 밥 먹고 대화하면은 나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뭔가 자꾸 이제 기가 빨리고. 네. 우리가 왜 그런 사람 주변에 자꾸 가게 되냐면 그 사람은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뭔가 좋은 것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자꾸 가는 거예요. 이상형을 그 많이. 후광이 나한테도 좀 비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심해에 보면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불빛이. 네네네네. 그러면은 고기가 이렇게 막 불빛이다 하고 달려들죠. 거기 보이죠. 달려들어 심해인데 심지어.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악귀의 뿌리잖아요. 아, 어떤 면에서는 현혹하는 거일 수 있어요. 현혹. 네. 중요한 거는 나르시스트는요. 나한테 뭔가 항상 이 3번째 제가 얘기했던 한 건데 뭔가 줄 것처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같이 있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협박을 받는다기보다는 나는 자꾸 그 사람을 뭔가 인정해줘야 되고 나는 항상 개그 캐릭터가 돼버리고 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주인공은 되게 멋있는데 네. 뭐 조연들 보면 개그 캐릭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캐릭터를 하냐면 이 사람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어떤 사람- 영화든. 단역이든 조연이든 그 사람이 더 주연이 돼버리면 이건 영화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그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그건 영화니까 그런 거고 음. 실제 자기 삶에서도 내가 다 주인공이고 너는 뭐 별것도 아닌 단역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굉장히 나한테 뭔가 좋은 것처럼 뭘 줄 것처럼 계속 현혹을 하지만 가보면 내가 엄청나게 그 안에서 기가 빨린다든지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심리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다든지 그런 요소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라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흡혈귀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드라큘라, 흡혈귀. 저는 이런 어떤 요소에 어떤 원형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당장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드라큘라 백작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네. 근데 드라큘라 백작이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은 뭐 로맨틱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피 빨아먹으려고 오게 하는 거잖아요. 현혹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굉장히 그 요소하고 좀 맞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와. 나르시스트한테 그러면은 뭔가 물론 이제 그냥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네, 되게 막 예쁘게 꾸미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사진 많이 찍고 그걸 SNS에 올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막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네, 그 사람한테 현실을 직시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야 포샵 좀 해서 올리지 좀 마. 네. 이게 생으로 올려봐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이미 성공을 했다면 그거를 더 과장해서 얘기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 있어요. 투자를 해서 20억 있어요. 그러면 한 1,000억쯤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전거 조금 내가 가서 배운 거예요. 자전거 조립하고 이런 거 조금 가서 하루 알바 정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전거 갑자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과장. 뛰어나서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는데 나르시시스트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거짓말하겠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너 네가 무슨 외제차 타고 다냐. 내가 네 차 다 봤어.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진정한 친구로서 이 사람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마음에서 네.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을 진실하게 살으라는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말해준 걸 수 있잖아요. 충고. 예. 근데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르시시스트는 예.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역설적이에요. 제가 우리 작가님 만약에 만수로 해요. 예. 그럼 제가 명품백 이거 샀어요. 작가님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명품백 이게 몇십만 원짜리예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자기애가 엄청 높으면 이것 봐라.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계속 내가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자존감. 그 안에 자존감이 엄청나게 약하고 수치심과 열등감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현실 폭격하겠다고 말을 하는 순간 뭐가 건드려져요? 밑에 있는 이 사람의 굉장히 취약한 수치심과 어떤 면에서 모멸감 이런 거를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나르시스틱한 분노가 나옵니다. 나르시스틱한 분노는 뭐예요? 내 자기애가 손상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마치 돼요? 막 그쵸. 내가 이 수치심을 경험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분노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적대자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면 손절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여도 충고를 해줘도 그냥 너하고는 손절이에요. 인연 끊어버리죠. 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수치심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절하긴 쉬워도 엄청난 분노를 낼 수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했을까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만큼 그거를 과장을 하고 뻥을 네. 하고 막 이렇게 네. 포장을 해서 본인을 좀 자기애가 높은 것처럼 보이려는. 네, 근데 그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네, 벌집 쑤시는 거죠. 또 고등학교 때 못생겼었잖아, 코 되게 낮았었잖아, 막 이렇게 했다가는 끝. 그렇죠.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알죠. 요즘 성형 기술이 좋아져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얼굴이 예뻐지는 것 같더라고.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의 눈빛이 자기를 특정한 게 아닌데 탁 쳐다보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지 너.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 함부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네. 자존감이 네. 의외로 낮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만 현실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살살 멀어져야 되네요. 뭐
이를테면 뭐 둘 다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나르시시스트는 소시오패스와 좀 다르게 소시오패스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게 중요해요. 경제적 이득이든 뭐든.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득. 어. 심리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이득. 내 승진에 도움이 된다든지 어. 내 돈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중요한 동시에 사자는 내가 상처받을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나는 까지는 거 되게 아파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내 돈이 10,000원, 100,000원 나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자기애적인 사람들, 나르시시스트는 실질적인 피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 착취가 되게 많아요. 정서적인 착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만약에 나르시시스트다. 그러면은 진짜 극한 나르시시스트면 자녀를 엄청나게 병품으로 만들어 놓고, 야, 아빠는 이거 다 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야, 너 누구 닮아서 그게 못해?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니, 너? 그럼 아빠가 다 해? 아빠가? 항상 자기는 뭐 엄청난 뭐 자수성가해서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진짜 뭐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이런 느낌의 아버지의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차갑고 자기를 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과장되어 있고, 너무나 또 어떤 면에서 독단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르시스트 안에 숨겨져 있죠. 그럼 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죠. 내가 무시받았으니까. 네네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 아빠를 인정해야 돼요. 8월 18일 날은 다 모이는 날이니까 다 와라. 그래서 모인 다음에 자기 동무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그 사람이 돈은 낼 수도 있어요. 그 아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어도 정서적인 착취가 되게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일식 먹는다고 해서 요즘에 뭐 너무 좋겠다 그러고 가지 않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가 못 먹는 사이도 아니었고. 네. 요즘에는 누구랑 먹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서 지잘난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네.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우리 사회에서 좀 어떤 면에서는 더 발굴되어야 되고, 그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적절히 멀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인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네. 정서적인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인정 욕구가 되게 센 사람들이거든요. 나 인정받고 싶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현실 폭격하면 엄청난 분노가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적절히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서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게 낫죠. 그래요. 예, 대단하세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비꼬는 사람, 것 같았나?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좀 타당화를 해주고 어느 정도의 좀 그 사람의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 그나마 건강하죠. 사실 우리 상담사들도 네.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공감을 밀어넣습니다. 명확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의도적으로요? 네,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네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차가 막 진짜 어디 쬐끄만 국산 차 타고 있는다 할까? 막 자기가 외제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알아요, 상담사가. 근데 상담사는 원래 거짓말을 공감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사실과 거짓말을 의미해요. 예. 우리 기자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언어는 사실과 거짓말로 나뉩니다. 근데 상담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 이면에 있는, 언어에 담겨져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해요. 그거를 정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과 거짓말을 의미하지만 정서는 언어에 담겨 있다. 언어는 정서를 담고 정서는 언어에 담겨 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언어는 사실과 거짓말을 말하지만 그 언어 이면에 있는 정서는 진실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어만 보면 저 외제차 탔어요. 저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막 헐리우드 작품 썼고요. 좀 엄청난 사람이고 막 이렇게 거짓말과 사실과 거짓말이잖아요. 네. 저는 언어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만한 그 사람 안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정서를. 그 사람의 인정 욕구. 그 사람이 외제차를 샀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나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공감하는 거예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공감이 어렵고 상담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심지어 상담사들이 그분들 상담하다가 자기도 상담받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흡혈귀한테 같이 기빨리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임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기빨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건 숙련된 상담사들도 마찬가지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와, 이 교수님 제가 나르시시스트를 상담했는데 저 좀 만나주세요. 막.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상담사들도 이야. 너무나 힘든 내담자들을 만나면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자기 돌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해요. 아, 자기 돌봄. 네,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이 책을 내면서 예. 제가 사실 단호하거나 그런 면이 별로 없거든요.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되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무른 사람에게 단호한 걸 썼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교수님이 물은 성격이에요? 네, 제가 되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제 주위 사람 여기서 되게 증명할 길이 없는데 오.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막 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오히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담사들은 그런 내담자, 자기 주장을 못하는 내담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내담자도 그런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저 스스로를 성찰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진심으로 그 사람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은 실제 상담받는 건 아니겠지만 상담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깊게 이해해보고 타인을 좀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보고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현명하게 좀 인간관계 맺는 그 측면에 대해서 좀 쓰게 됐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 네. 근데 사실 이게 무례한 사람이라는 게 조금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한테는 어떤 사람이 좀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누구에게는 또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또 인간 관계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에서 무례한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라떼 하는데 라떼를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닌 게 네. 라떼를 하신 분 중에 제가 만나보면 실제로요. 라떼를 한 이유가 공감하려고 라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시절을 알려주려고. 네, 취직 때문에 나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너는 그 정도 힘들지만 옛날엔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단다라는 걸 자식에게 직원에게 팀원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 말을 했다가 괜히 그 사람에게 라떼로 취급받아서 굉장히 내가 배타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세지면 무례한 행동이 나올 수는 있겠죠. 선을 넘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의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에게 뭐 그런 사람하고 또 싸우고 막 무조건 손절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굉장히 좀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무례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맥락과 의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대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이 힘든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저희 와이스트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뭐 다는 아닙니다만 네. 일부 유형에 대해서도 오늘 좀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은 소시오패스야, 뭐 사이코패스야, 뭐 이렇게 우리가 낙인 찍고 도장을 찍는데 그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우리가 유연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지식을 우리가 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